제발 저희 좀 창피하게 하지 마세요. 아들의 그 한마디가 제 평생을 뒤흔들었습니다. 그날 아들 현우는 수백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제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제 낡은 옷차림이 부끄럽다는 이유로 말입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평생을 바친 아들에게 짐짝처럼 내팽개쳐지는 순간 제 안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눈물 대신 차가운 분노가 핏줄을 타고 흘렀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준 모든 것을 되찾아오겠다고. 내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는 그 공장도, 내가 사는 그 아파트도 원래 내 것이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겠다고 말입니다. 제 이름은 정만수, 올해 65세입니다. 젊은 시절 공장 사고로 다친 다리를 절며 40년간 기계와 씨름하며 살아왔습니다. 아내를 일찍 떠나보내고 홀로 아들 하나를 키웠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그냥 공장 기계 기사라고 생각합니다. 기름때 묻은 작업복에 절뚝거리는 다리, 굵고 거친 손마디, 겉보기엔 그저 평범한 노동자일 뿐이죠. 하지만 제 머릿속에는 40년간 축적된 기술의 보물창고가 들어 있습니다. 어릴 적 현우가 제게 말했습니다. 아빠, 내가 커서 아빠 기술로 세상을 바꿀 거야. 그 말이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 모릅니다. 현우가 공과대학에 진학할 때도 제가 밤낮 없이 기계를 수리하며 번 돈으로 등록금을 대줬습니다. 군 전역 후 현우가 창업한다고 했을 때도 제 모든 기술 노하우를 아낌없이 전수해줬습니다. 특허까지 아들 이름으로 내주면서 말이죠. 처음 몇 년간 현우는 정말 효자였습니다. 회사가 어려울 때마다 제게 찾아와서 조언을 구했고 가끔은 투자자들에게 저희 기술의 뿌리는 제 아버지입니다. 라며 자랑스럽게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아버지였습니다. 하지만 변화는 현우가 소위 말하는 대박을 터뜨리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회사가 급성장하고 언론에서 젊은 혁신 CEO라며 조명받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더 결정적이었던 것은 며느리 지은이와의 만남이었습니다. 지은이는 명문대 출신의 방송국 아나운서 경력까지 가진 소위 엘리트였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저를 대하는 태도가 남달랐죠. 존댓말은 했지만 그 눈빛에는 노골적인 거리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아버님은 어떤 일을 하세요? 처음 그녀가 제게 던진 질문이었습니다. 현우가 얼버무리며 대답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버지는 기계 쪽 일을 하세요. 공장 기사라는 말은 끝까지 하지 않더군요. 결혼 후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지은이는 끊임없이 현우에게 속삭였을 겁니다. 여보, 이제 우리 위상이 달라졌잖아요. 아버님 때문에 우리 체면이 깎이는 것 같아서 걱정이에요. 점점 현우와의 만남도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한 달에 서너 번은 찾아오던 아들이 한 달에 한 번, 그 다음엔 몇 달에 한 번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전화 통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언론에서는 현우를 백수에서 일어선 청년 창업가라고 포장했습니다. 제가 40년간 쌓아온 기술적 기반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죠. 마치 현우가 혼자서 모든 것을 이뤄낸 것처럼 말입니다. 어느 날은 TV에서 현우의 인터뷰를 봤습니다. 진행자가 물었습니다. 성공의 비결이 무엇인가요? 현우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저는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지만 그것이 오히려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모든 것을 스스로 해내야 했거든요. 그 순간 제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려운 환경이라. 제가 그 아이를 위해 밤낮 없이 일했던 40년이 그저 어려운 환경으로 치부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며느리의 변화는 더욱 노골적이었습니다. 한 번은 우연히 들었는데 지은이가 친구에게 이렇게 말하더군요. 시아버지가 좀 시대에 뒤떨어진 분이라서 답답해. 요즘 세상에 아직도 그런 일을 하고 계시니까. 현우도 점점 달라졌습니다. 저와 대화할 때면 마치 의무를 다하는 것처럼 건성으로 대답했고 제가 기술적인 조언을 하려고 하면 아빠, 이제 세상이 많이 바뀌었어요. 라며 은근히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강남 사교계에 발을 들여놓으면서 현우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투자자들, 재벌가 자제들과 어울리면서 점점 제 존재를 부끄러워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도 저는 참았습니다. 아들이 성공해서 기뻐해야 할 아버지가 아들의 성공을 방해하는 짐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날은 며칠 전부터 예고되어 있었습니다. 현우에게서 전화가 왔거든요. 아버지, 저희 회사 상장 기념 파티가 있어요. 목소리부터가 달랐습니다. 예전에 그 따뜻함은 온데간데 없고 마치 업무를 처리하듯 차갑고 사무적이었습니다. 그래도 가족이니까 오세요. 아, 정장 하나는 제대로 된 걸로 입고 오시고요.
마지막 한마디가 특히 가슴에 박혔습니다. 마치 제 평상시 옷차림이 창피하다는 듯한 말투였거든요. 저는 20년 된 양복을 꺼내 다림질했습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정성스럽게 무언가를 만들었죠. 작은 기계 모형이었습니다. 현우가 어릴 때 좋아하던 바로 그 모양으로 제 손으로 직접 갖고 조립한 정교한 작품이었습니다. 현우가 어릴 때 이런 걸 좋아했지. 아빠가 만든 기계로 세상을 바꾸겠다고 했는데 혼자 중얼거리며 정교한 부품 하나하나를 조립할 때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그 선물이 제 인생을 바꿀 비극의 시작이 될 줄은. 강남 한복판의 고급 호텔 루프탑. 현우의 스타트업 상장 기념 파티장은 그야말로 화려함의 극치였습니다. 샹들리에 불빛 아래 연예인과 투자자들이 샴페인을 기울이고 언론인들이 카메라를 들이댔죠. 제가 들어서자 현우의 표정이 순간 굳어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제 낡은 양복과 절뚝거리는 걸음걸이가 이 화려한 공간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거든요. 며느리 지은이가 친구들과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분이 진짜 시아버님이야? 공장 노동자 분위기네. 어머, 옷에 기름 냄새까지 나는 것 같아. 저는 정성스럽게 포장한 선물을 현우에게 내밀었습니다. 내가 우리 현우를 위해 밤새 만들었다. 내가 어릴 때 좋아하던 기계 모형 기억나니? 현우는 대답 대신 한숨부터 쉬었습니다. 그때 지은이가 다가와 포장을 뜯더니 말했습니다. 아버님, 이런 장난감을 어떻게? 여기 손님들 다 계시는데요? 그 한마디가 비수처럼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밤새 정성을 다해 만든 제 마음이 장난감이 되어버리는 순간이었습니다. 현우는 제 손에서 선물을 빼앗듯 받아들고 주방으로 사라졌습니다. 제 정성은 그렇게 따뜻한 인사 한마디 없이 차가운 구석으로 처박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왔습니다. 지은이가 친구들 앞에서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님 꼴을 좀 보세요. 다들 아버님만 쳐다보잖아요. 제 친구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현우가 술기운에 얼굴이 벌개진 채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평생 잊을 수 없는 그 한마디를 외쳤습니다. 제발 저희 좀 창피하게 하지 마세요. 다음 순간 세상이 빙글 돌았습니다. 제 머리카락을 움켜쥔 그 손. 아장아장 걷던 아들이 넘어질세라 꼭 잡아주던 제 손가락을 마주잡던 그 작은 손이 이제는 아버지의 머리채를 잡고 있었습니다. 현우는 저를 짐짝처럼 질질 끌어 레스토랑 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사람들의 경악과 조소가 뒤섞인 웅성거림 속에서 저는 차갑고 더러운 길바닥에 내팽개쳐졌습니다. 손을 들어 떨리는 손으로 머리를 매만졌습니다. 손가락 사이에 힘없이 뽑혀나온 제 머리카락 몇 올이 걸렸습니다. 제 고생의 세월이 담긴 머리카락이었습니다. 그것을 보는 순간 뜨거웠던 눈물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제 안에서 무언가 단단하고 차가운 것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집으로 돌아와 창고를 열었습니다. 거기에는 제가 40년간 숨겨온 비밀이 고스란히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도시 외곽 공장 부지 3만 평의 등기부등본, 그리고 12개의 기계 관련 특허권 문서들. 모든 서류의 이름에는 정만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단순한 공장 노동자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저는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거대한 자산의 소유주였습니다. 죽은 아내가 남긴 작은 땅이 재개발되면서 큰 돈이 생겼을 때 저는 그 돈을 현명하게 투자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현우가 운영하는 스타트업의 핵심 기술이 바로 제가 개발한 특허에서 파생된 것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아들이 그토록 자랑하는 혁신 기술의 뿌리는 아버지인 제게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떨리지 않는 손으로 오랜 친구인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 형, 나야. 내일 시간 되나? 할 이야기가 있어.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생 처음으로 제 자신을 위해 깨끗한 옷을 차려입었습니다. 이 변호사의 사무실에서 저는 어젯밤 있었던 모든 일을 담담하게 털어놓았습니다. 그동안 현우 이름으로 해뒀던 모든 것 회수하고 싶네. 이 변호사가 놀라 되물었습니다. 정형, 자네 지금 정신이 맞나? 그건 현우의 전 재산이야. 내가 피땀 흘려 이룬 내 재산이야. 나는 자식에게 잠시 빌려줬을 뿐이야. 그런데 그 자식이 아버지의 정성과 희생을 길바닥에 내팽개쳤어. 이제 돌려받아야겠네. 이자까지 아주 혹독하게 쳐서 말이야. 모든 절차를 마치고 사무실을 나서는 저에게 조 변호사가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정말 후회하지 않겠나? 저는 창밖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내 평생의 후회는 자식을 잘못 키운 것 하나뿐이야. 이제부터라도 바로잡아야지. 그 순간부터 보이지 않는 거대한 톱니바퀴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현우는 그 시각 투자사 회의실에서 의기양양하게 사업 확장 계획을 발표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투자자의 한마디가 그의 세상을 뒤흔들었습니다. 정 대표님, 이 기술의 원 특허권자가 다른 분으로 되어 있는데요. 정만수라는 분이 특허권자로 되어 있습니다. 현우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그 이름, 정만수는 바로 제 이름이었으니까요. 같은 시간, 지은이는 백화점에서 친구들과 제 흉을 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정말 어제는 창피해서 혼났잖아. 우리 급에 맞지 않게 왜 그런 자리에 오셔서는? 하지만 계산을 하려던 그녀의 모든 카드가 정지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압류팀이 나타나 그녀의 모든 명품을 가져갔습니다. 패닉에 빠진 두 사람은 서로에게 전화를 걸었고 같은 절망적인 소식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동시에 한 사람을 떠올렸습니다. 바로 어제 길바닥으로 내쫓았던 정만수를 말입니다. 두 사람은 넋이 나간 채로 제가 있는 공장으로 달려왔습니다. 번쩍이던 외제차는 이미 사라진 후였고 그들은 초라한 모습으로 제 앞에 나타났습니다. 아버지, 이게 다 어떻게 된 일이에요? 아버지가 어떻게 저희한테 이러실 수가 있어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제 아들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더 이상 저를 향한 경멸이 아닌 공포가 서려 있었습니다. 내가 뭘 어쨌다고 그러니? 건물이 아버지 거였다니요. 아파트도요. 왜 저희를 속이신 거예요? 저는 피식 웃음이 나왔습니다. 속였다니? 평생을 자식 위해 헌신한 아버지에게 할 소리인가? 내가 내 머리채를 잡고 길바닥에 내던졌을 때 나는 내 아버지가 아니었느냐?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평생을 무시해왔던 늙은 아버지의 진짜 모습을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너희가 누리던 모든 것은 내 것이었다. 그리고 이제 나는 내 것을 되찾았을 뿐이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현우와 지은이는 모든 것을 잃고 거리로 내몰렸습니다. 며칠을 친구들에게 얹혀 살던 그들은 결국 다시 제게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이 제 앞에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했을 때 저는 단 한마디로 답했습니다. 일어나거라. 그리고 내 눈앞에서 사라져라. 다시는 찾아오지 말거라. 아버지, 이제 와서 나를 아버지라 부르지 마라. 내 아들은 머리채를 잡혔던 그날 밤 내 손으로 내 가슴에서 이미 장사 지냈다. 하지만 그들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공장 근처에서 노숙하며 하루하루를 버텨나갔습니다. 굶주림에 지친 그들이 다시 제게 나타났을 때 저는 차가운 담요 하나를 던져주었습니다. 거기서 자든지 얼어 죽든지 알아서들 해라. 현우가 처음으로 제게 일을 시켜달라고 빌었을 때 저는 말없이 기계 부품들이 쌓인 곳을 가리켰습니다. 저것들을 전부 창고 안으로 옮겨라. 해가 지기 전까지 다 마치면 저녁밥은 생각해보지. 그렇게 그들의 첫 노동이 시작되었습니다. 평생 펜과 마우스만 잡아봤던 그 손으로 기름투성이 무거운 기계 부품을 드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현우는 부품 하나를 들고도 비틀거렸고 지은이는 더러운 것을 만지기 싫어 손끝으로만 건드리다 결국 부품을 떨어뜨렸습니다. 주변 공장 사람들의 조롱이 쏟아졌습니다. 저 양반들 저렇게 해서 어느 세월에 다 옮기나? 비싼 옷 입고 저게 무슨 꼴이람? 하지만 저는 못 본 척했습니다. 제 눈에는 바닥에 굴러다니는 기계 부품 하나가 그들의 눈물보다 더 아까웠습니다. 시간이 흘러 두 사람의 모습은 점점 처참해졌습니다. 현우의 하얀 셔츠는 기름과 먼지 범벅이 되었고 지은이의 고운 손은 쇠붙이에 긁혀 상처투성이가 되었습니다. 해가 질 무렵 그들은 모든 일을 마치고 창고 앞에 주저앉아 숨을 헐떡였습니다. 저는 말없이 물이 담긴 대야와 밥 한 그릇 그리고 김치 한 조각을 내려놓았습니다. 먹어라. 두 사람은 허겁지겁 손부터 씻고는 밥그릇에 얼굴을 파묻었습니다. 지은이는 밥을 먹다 말고 소리 없이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그 눈물은 억울함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밥 한 그릇이 주는 서러운 온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계절이 몇 번을 바뀌었습니다. 추운 겨울 바람 속에서 우리는 말없이 하나의 화로불에 손을 녹였습니다. 현우는 제게 낡은 목도리를 둘러주었고 지은이는 뜨거운 커피를 타서 제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누구도 먼저 말을 꺼내지는 않았지만 그 침묵 속에서 우리는 서로의 온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무더운 여름 땡볕 아래에서는 등을 닦아주는 아들의 바가지 물에 더위를 식혔습니다. 땀으로 흠뻑 젖은 제 얼굴을 닦아주는 며느리의 손길은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들의 땀 냄새가 이제는 역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삶의 냄새였고 속죄의 냄새였습니다. 어느 가을날 현우가 처음으로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아버지, 내일은 비가 온다니까 기계들을 미리 덮어둬야 할 것 같습니다. 요즘 부품값이 많이 올라서 비 맞으면 손해가 클 겁니다.
그 말 속에는 스타트업 CEO 김현우는 없었습니다. 그저 아버지의 공장을 걱정하는 정만수의 아들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돌아왔습니다. 제 머리채를 잡았던 바로 그날로부터 정확히 1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아침 평소와 똑같이 두 아이를 불러 일을 시켰습니다. 그들은 아무 말 없이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낼 뿐이었습니다. 해가 지고 마지막 작업까지 끝난 후 저는 두 사람을 불렀습니다. 오늘이 꼭 1년째 되는 날이구나. 제 차분한 한마디에 두 사람의 어깨가 크게 움찔했습니다. 너희에게 약속했던 1년이다. 이제 내 눈앞에서 사라져도 좋다. 너희의 길을 가거라. 저는 시험해보고 싶었습니다. 이 아이들이 지난 1년간 흘린 땀이 진정한 참회의 눈물이었는지 아니면 그저 재산을 되찾기 위한 연기였는지를. 현우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지난 1년 사람으로 사는 법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이제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재산도 회사도 다 아버지 것이 맞습니다. 저희는 그저 가끔 이렇게 아버지 얼굴 뵙고 밥 한 끼 얻어먹는 것만으로도 분에 넘칩니다. 지은이도 조용히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님, 저희가 염치 없지만 이곳에 조금 더 머물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아버님 곁에서 아버님 일 도우며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 아이들이 정말로 변했다는 것을, 제 아들, 제 며느리로 다시 태어났다는 것을. 저는 품 안에서 낡은 열쇠 꾸러미 하나를 꺼냈습니다. 공장과 모든 자산의 열쇠였습니다. 일어나거라. 이제 너희가 있어야 할 곳으로 돌아갈 시간이다. 현우와 지은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와 열쇠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하지만 예전 같은 곳이 되어서는 안 될 게다. 내 기술과 내 손맛을 합쳐보자. 화려하기만 하고 속은 텅 빈 회사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데워주는 진짜 기술을 만드는 회사를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 그제야 두 사람은 제 진심을 알아차렸습니다. 현우는 아이처럼 소리내어 울었고 지은이는 제 손을 붙잡고 통곡했습니다. 저는 말없이 기름때 묻은 제 손으로 두 아이의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그날 공장 앞에서 우리는 비로소 진짜 가족이 되었습니다. 얼마 후 현우의 화려했던 스타트업은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정만수 기술연구소라는 소박한 간판이 걸렸습니다. 연구실에서는 아들이 땀 흘려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사무실에서는 며느리가 진심 어린 미소로 직원들을 챙깁니다. 그리고 저는 가장 좋은 자리에 앉아 아들이 내어온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받아들곤 합니다. 사람들은 제게 묻습니다. 자식에게 그 모진 복수를 하고도 어떻게 다시 품을 수 있었느냐고. 그러면 저는 그저 웃으며 말합니다. 저는 자식을 버린 것이 아니라 자식에게 잠시 길을 가르쳐 준 것뿐이라고. 돈이란 버는 것보다 쓰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 더 어렵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싶었을 뿐이라고. 그날 공장 바닥에 떨어진 눈물은 꽁꽁 얼었던 제 마음밭을 녹이는 봄비가 되었습니다. 제 기름때 묻은 손은 금은 보화보다 귀한 진짜 내 자식을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압니다. 진정한 부자란 곳간이 가득한 사람이 아니라 상처를 보듬고 함께 밥을 먹을 수 있는 가족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현우가 어릴 적 제게 했던 그 약속을 기억합니다. 아빠, 내가 커서 아빠를 세상에서 제일 행복하게 해줄게. 그 약속이 이런 식으로 이루어질 줄은 몰랐지만 지금 제 곁에 있는 이 아이들을 보면 그 약속이 정말로 지켜진 것 같습니다. 제 평생의 한이 풀린 것은 복수를 통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평생 바라던 것은 돈도 명예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제 자식이 제 손의 가치를 알아주는 것, 그것만이었습니다. 지금도 새벽이면 저는 몸을 일으켜 공장으로 향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닙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제 옆에서 함께 땀을 흘립니다. 그들의 손에도 이제 기름때가 묻어 있습니다. 그 기름때가 저에게는 세상 어떤 보석보다 아름답게 보입니다. 오늘도 해가 집니다. 공장 굴뚝에서 피어오르는 연기가 노을과 어우러져 아름다운 그림을 그립니다. 현우가 제게 다가와 말합니다. 아버지,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은이가 따뜻한 수건을 가져와 제 이마에 땀을 닦아줍니다. 아버님, 저녁 준비됐어요. 아버님이 좋아하시는 된장찌개 끓였습니다. 이런 평범한 일상이 저에게는 그 어떤 화려한 파티보다 소중합니다. 저는 이제 압니다. 진정한 성공이 무엇인지를. 그것은 남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가족과 함께 하루의 피로를 나누며 따뜻한 밥상에 둘러앉는 것입니다. 제 기름때 묻은 손이 이룬 가장 큰 성과는 화려한 기계도 많은 돈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 순간 제 곁에 앉아 진심으로 웃고 있는 내 가족이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진정한 성공이란 무엇입니까? 화려한 성취 뒤에 가족의 따뜻함을 잃어버린다면 그것이 과연 성공이라 할 수 있을까요?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매일 아침 해가 뜰 때마다 저는 새로운 감사함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제 손에 묻은 이 기름때가, 제 등에 흐르는 이 땀이, 그리고 무엇보다 제 곁에서 함께 웃는 이 가족이 있는 한 저는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입니다.